네, 안녕하세요. 백설고진 남자 킬리만입니다. 2020년 1월 10일 17시 46분 이전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7,700달러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자, 국제 정세로 올라갔던 가격이 지금 현재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 중에 있죠. 자, 어제 말씀드렸던 7,550달러가 지지선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ICO 박스라는 프로젝트에 1,60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된 ICO 박스에 1,60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시에 ICO 박스와 ICO 박스 창업자는 SEC에 1,6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ICO를 한 업체들에게 대해서 대부분 벌금형을 때려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ICO 박스라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프로젝트가 ICO를 통해서 모금한 자금이 1,400만 달러인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금형으로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금형을 오케이 하고 납부한 게 아니라 이것은 법원에 가가지고 현재 법정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오스의 블로건 같은 경우도 ICO 모금액 때문에 벌금을 맞았었는데 그 당시에 블로건의 그 벌금액이 2,40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ICO 모금액은 41억 달러였고요. 벌금 비중이 ICO 자금에 비해서 0.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로건 같은 경우는 땡큐 베리머치 하고 벌금을 빨리 내고 이것을 마무리 지어버렸죠. 하지만 ICO 박스 같은 경우는 ICO로 모금한 자금이 1,400만 달러인데 벌금은 그보다 더 많은 1,60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와서 SEC에서는 ICO, 즉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벌금으로 모든 사태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은 벌금에 대해서 땡큐 베리머치 하고 그냥 납부하고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들인 거고,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법원에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한 애널리스트가 지난해 규제 준수 거래소의 성과가 약했다는 평가를 했네요. 지난해 클라켄과 미국 규제기관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치고받았습니다. 클라켄이 규제기관과 대립할 동안 서클, 폴로닉스 등 이 거래소들은 완전히 규제 준수 거래소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폴로닉스와 서클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와 클라켄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규제 준수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서클이 폴로닉스를 인수했는데 규제 문제 때문에 폴로닉스는 미국인들에게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서클 입장에서는 폴로닉스를 계속 안고 가는 게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를 했고 폴로닉스를 이렇게 저스틴 선 그리고 클라켓 쪽에 인수를 시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재밌는 뉴스도 하나 있었죠. 폴로닉스가 디디파이트를 상장 폐지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도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자, 암호화폐 디디파이트의 창립자가 암호화폐 트론의 중앙화 문제를 비판을 했습니다. 트론을 비판을 한 거죠. 서클이 거래소 폴로닉스의 이용자 데이터를 트론 창립자인 저스틴 선에게 팔았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인 서클은 지난해 폴로닉스를 인수했고 지난 10월에 서클은 폴로닉스에서 분사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분사된 폴로닉스를 트론의 저스틴 선 등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었고요. 자, 디디바트의 창립자인 데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폴로닉스가 트위터로 폴로닉스의 분산화 거래소인 탈중앙화 거래소인 폴로니덱스로부터 더 많은 암호화폐를 폴로닉스에 상장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론과 폴로닉스의 관계성을 다시 의심한다, 이런 내용으로 트윗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폴로닉스 거래소에서는 디지바이트를 상폐하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디지바이트의 이런 트윗이 알려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폴로닉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디지바이트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폴로닉스는 어떠한 미국 이용자의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디지바이트를 검토한 결과 거래소 상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곧 디지바이트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장 폐지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적인 거죠. 디지바이트가 폴로닉스하고 트론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하니까 그냥 폴로닉스 측에서는 디지바이트를 아예 상폐를 시켜버린 뭐 이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미 연준은 비트코인과 다를 바가 없다. 자, 미국 연준과 비트코인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둘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 연준도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유동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미 연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금 본위제로 해서 달러를 찍어냈지만은 어느 순간 금 본위제를 아예 없애버렸죠. 그리고 그냥 달러를 계속 찍어냅니다. 가치가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해내는 거고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비트코인의 과정과 똑같다. 자, 이렇게 미 연준은 약간 비꼬는 말투를 했는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필리핀 소식인데 재밌네요. 필리핀 경제 특구 안에 아시아 크립토 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신공항을 건설을 하겠답니다. 필리핀에 카가얀이라는 경제 특구가 있는데 아시아 크립토 밸리 내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공항 건설 비용은 6천만에서 8천만 달러 정도로 알려졌고요. 신공항 건설은 투자자와 크립토 서비스 제공 업체의 요구로 추진되었다고 하네요. 와우. 가까운 공항인 카가얀 노스 국제공항은 이 경제 특구 세자에서 80km나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한편 필리핀 아시아 크립토 밸리에서는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합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준 세자 내에 있는 40개 업체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건데요. 일단 공항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이게 크립토 시장에서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공항을 건설함에 있어서 투자자들과 그리고 크립토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공항이 건설되었다고 하네요. 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크립토 밸리에다가 공항까지 지어준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부럽습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은 알트 코인들은 고래 지갑 물량이 집중화되어 있는 게 뚜렷하다고 하네요. 자, 암호화폐 유통량의 1%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의 물량이 집중화되는 현상은 알트 코인일수록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일부 암호화폐의 경우 고래 지갑이 전체 코인 유통량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더 같은 경우는 154개 주소가 유통량의 40%를 보유하고 있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128개 주소가 유통량의 47%를 보유하고 있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39개 주소가 유통량의 40%를 보유하고 있고 테더는 USDT 테더는 140개 주소가 유통량의 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61개 지갑이 해당 4개의 알트코인 유통량의 40% 이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민주적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듣습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개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우리 개미들이 힘들어해야 될 게 아니라 이 461개의 지갑을 가진 사람들이 더 힘들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지갑들은 바로 이 친구들인 거고요. 단지 이 친구들의 자금의 성격과 우리의 자금의 성격이 틀릴 뿐이죠. 우리는 급한 자금인 거고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든 거고 이 친구들은 편안하게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편안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 친구들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을 최대한 같이 해야 돼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친구들이 알아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멘탈 나가지지 말고 이 고래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그리고 뭐 니들이 알아서 언젠가 올리겠지, 뭐 이런 마인드도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래들 물량에 대한 데이터가 좀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런 뉴스도 있네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보안 리스크가 불가피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오늘 5월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반감기 전에 절반 수준으로 약화돼서 단기적으로 네트워크 공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심사는 가격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면은 채산성 악화에 노드, 즉 채굴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네트워크 보안성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반감기 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은 채굴자들에게 돌아가는 트랜잭션 수수료 수익이 약 4,300% 증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A라는 그 계정에서 B라는 비트코인 계정으로 전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A 같은 경우는 전송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거래소에서 보낼 때는 뭐 거래소에서도 받는 수수료도 뭐 존재하지만은 그 거래소에서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자, 받는 측에서는 일단 수수료는 없고 보내는 측에서 이제 수수료가 있는데, 비트코인 사용자 간의 트랜잭션 발생할 당시에 인증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채굴자이죠. 그리고 이 채굴자들은 인터넷망에 있어서 그 사용료와 그리고 전기세를 내고 또 하드웨어 등 부가적인 비용들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채굴자의 해시 인증 비용에 대한 일정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인증 속도가 계속적으로 빨라질 수가 있고 비트코인 트랜잭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안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수료들이 곧 비트코인 인증 네트워크의 활성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채굴자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다 떠나버리면은 결국에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약해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정화되고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채굴 풀들이 계속적으로 잘 돌아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에서 태국의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 라이트넷에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하나투자증권이 태국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 라이트넷에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번 투자는 여러 업체들에서 함께 투자를 한 것 같고요. 라이트넷은 총 투자액이 약 363억 원에 이릅니다. 라이트넷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제3의 신용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외 송금의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넷 같은 경우도 리플의 XRP 같은 개념이죠. 송금에 관련된 이제 플랫폼인 것 같아요. 자, 작년에는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 벨로를 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송금 서비스에 관련된 플랫폼들이 리플의 XRP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하나생명 상무의 진두 지휘 아래 금융 계열사들이 이딴 투자를 단행하면서 블록체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전통 산업군 중에서도 블록체인 업체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 산업군 자체가 국내에 있는 블록체인 업체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에 만약에 이렇게 더 많은 투자를 한다, 만약 그게 법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 반성해야 될 겁니다. 자, 우지안이 비트메인 자회사 감사직에서도 사임했다고 하네요. 비트메인 창업자인 우지안이 지난 9일 비트메인 산하 템플릿 제공 업체 메이커 클라우드의 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메이커 클라우드는 비트메인의 지분율 100% 자회사이고요. 앞서 지난 2일 우지안은 비트메인 법정 대표직을 사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지한이가 지금 비트메인에서 아예 손을 털고 나간 게 아닙니다. 조인디가 비트메인에 대해서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트메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조인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인디가 비트메인 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답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지한의 사임은 새해를 맞아 그룹에서 단행한 조직 개편의 일부일 뿐입니다. 장커 투항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비트메인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비트메인 과기유황공사는 어렵네요. 비트맨의 여러 계열사 중 한 곳에 불과합니다. 최상위 기업은 케이맨 제도에 있는 비트맨 과기 주식 유한 회사이고 비트맨의 최고 권력자는 케이먼 제도 비트맨의 대표인 우지안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임했다고 이야기 나온 것들은 현재 베이징 쪽에 있는 이 계열사로 보시면 되고 그 계열사가 우지안에서 류류야오라는 이 사람으로 변경이 된 거고 케이먼 제도에 있는 최상위급 비트메인의 대표이사는 우지안으로 현재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지안이에 대한 인사 이런 정보들 자체는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 SDS가 미 시니버스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삼성 SDS가 미국 통신 솔루션 제공업체인 시니버스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송금, 정산, 지불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삼성 SDS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 중인 CES 2020에 참석한 계기로 인해서 시니버스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결제 플랫폼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와 시니버스의 블록체인 솔루션인 유니버스 커머스를 결합해서 기존과 통신사 등에 상관없이 모든 모바일 결제 사용자가 현금을 비롯한 포인트와 가상화폐 등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송금, 정산, 지불 이것도 리플의 XRP와 비슷한 역할들을 하겠죠. 자, 이렇게 자본의 페이먼트 그리고 세틀먼트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그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도 재밌는 뉴스네요. 중국의 USDT 테드의 장외 거래 가격 자체가 6.83 위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47%의 역 프리미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단은 USDT 이게 테더죠. 테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이제 패깅이 되어 있는 거고 위안은 뭐죠? 중국 돈이죠. 이것도 이제 중국 돈에 대한 개념이고. 자, 달러 대비 테더 대비 위안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은 위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역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은 위안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기준 환율은 6.93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6.83 위안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역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맞죠? 이것도 전에 한번 이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사는 것 자체는 하나의 투자이기도 하고 투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테더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테더하고 위안화를 가지고 서로 이제 살 때도 있고 또 팔 때도 있겠죠. 이게 바로 외환 투자예요. 외환 투자.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외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국제 정세, 이란하고 미국이 국제 정세가 불안했었죠. 지금도 불안하지만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안전자산의 가치는 올라가죠. 금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은행이나 다른 투자 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외환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네요. 달러 가치가 20년간 49%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난 20년간 미국 달러화는 49% 평가 절하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100달러는 2020년에 149달러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깨어나라.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20년 동안 정체될 수 있지만 여전히 현금보다는 더 좋은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그리고 우리의 원의 가치가 가만히 1,000원이 계속 1,000원이잖아요. 근데 물가는 올라가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으면은 가만히 숨쉬고 있으면은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물건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물가들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돈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산은 올라가니까 돈은 그대로일 거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돈을 찍어내는 거였잖아요. 주구장창 찍어내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MMT 이론까지 현대화폐 이론까지 나오면서 그 돈을 찍어내는 것 자체를 더 합당화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돈이 시장에 뿌려집니다. 물론 그걸 이용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돈이 뿌려질 거라는 것은 돈에 대한 희소성은 더 없어진다는 거죠. 돈의 가치는 계속 더 떨어진다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돈이 다른 자산의 가치를 더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정부들은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은 우리가 대출을 잘 끼고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들을 잘 활용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도한 대출은 여러분의 행복을 갉아먹을 수 있을 테니까 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떤 수준이 적당한 수준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더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브라질 은행에서 이런 소식도 있네요. 브라질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계좌 계약이 줄줄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브라질 주요 상업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계좌 계약을 잇따라 중단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운영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보도했네요. 최근에 브라데스코 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심각한 자금 세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계좌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브라질 은행 그리고 산탄데르 은행 등도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지원 중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한편 브라질 공정거래 기구는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지원 중단은 불법이 아니며 독과점 성립, 근거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FATF에서 작년에 이제 공고안을 내놨고 각 나라는 올해 6월까지 해서 각 나라의 이제 법규들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브라질 쪽에서 이렇게 법적인 규제가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추후에 다른 나라로부터 금융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브라질 정부에서 법을 또 만들 거고 그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만 은행 계좌를 또 지급받겠죠. 이건 한국의 상황도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자, 작년에 이더, 트론, 이오스 뎁 거래량의 비중이 99%였다고 합니다. 자, 뎁 숫자를 보면은 이더가 2146개, 트론이 663개, 그리고 이오스가 668개입니다. 지금 현재 이오스가 트론보다 몇 개 더 앞서 있지만은 트론이 굉장히 다 쫓아왔어요. 트론의 위상이 옛날의 트론의 위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코인의 99%가 이쪽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 코인들도 많이 있죠. 그 코인들의 대비 과연 몇 개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들을 해 보셔야 돼요. 플랫폼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뎁사 수준이 막 2개, 3개, 10개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갤럭시 핸드폰을 쓴다고 하면은 이게 갤럭시 핸드폰이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앱들이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앱사들이 전부 다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이제 승인을 받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플랫폼들은 얼마나 많은 앱을 집어넣느냐, 그게 관건이죠. 블록체인도 똑같아요. 플랫폼 코인에 투자를 했으면은 결국에 얼마나 많은 앱들이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활성화가 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데이터에 의하면은 이더, 트론, 이오스 외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플랫폼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뎁사 중에서 과연 어디가 킬러 뎁이 되어 줄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킬러 뎁이 하나 나와 주면은 그 킬러 뎁에 대해서 사용자가 많이 늘잖아요. 역으로 여기서 하나가 어마어마한 이제 부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유저들이 더 많이 늘 거 아니에요. 이 유저들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앱사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뎁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블록체인에 있어서 블록체인 사용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 전통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겠다고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페이스북 이용자가 22억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사용자가 19억 명이고요. 이런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세상으로 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자, 2020년에는 킬러 뎁이 나와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2월 14일에 런칭을 할 베타 버전이지만은 보이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암호화폐 특강을 했던 이더 개발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네요. 자,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라는 친구가 암호화폐 특강을 위해서 북한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피는 지난해 11월 말 LA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피는 작년 4월 미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방문했고 행사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이 그리스피를 지지는 하지만은 이와 별개로 재단에서 정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쪽에서 여기를 정직을 하지 않았으면은 또 이더리움 재단 자체가 미국 정부로부터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정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석으로 돈 내고 풀려난 걸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이오스의 블로건 소식입니다. 보이스 CEO로 해서 포브스 글로벌 CDO를 임명했다고 하네요. 이오스 개발사, 그러니까 이오스 IO 소프트웨어 개발사 블로건이 포브스 글로벌 최고 디지털 책임자를, 그 책임자의 이름은 살라 자라티모고요. 이 살라 자라티모를 블록체인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 보이스의 CEO 대표이사로 임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보이스 소식들이 하나씩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자라티모는 오늘 1월 20일부터 해가지고 보이스의 대표이사를 맡는다고 합니다. 자, 살라 자라티모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자신이 창업한 스타트업 카메라마라는 것이 있었는데 2015년에 포브스에서 이걸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포브스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는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제품 구성을 기획하고 포브스 플랫폼을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포브스 사용자는 2배 가까이 늘어 매달 1억 1천 명이 사용하게 됐으며 전세계 100대 웹사이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블로건 같은 이오스 IO 플랫폼을 만들었던 이제 회사인 거고, 그래서 플랫폼을 만드는데 많이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보이스 같은 경우는 SNS 애플리케이션이죠. 블록체인 기반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 맞는 특화된 사람을 대표이사로 이렇게 초빙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이스 베타 버전은 2월 14일 날 나오게 되고 정식 버전은 이제 베타 버전 이후에 나오겠죠. 현재 암호화폐 사업군에 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이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좌우상평이나 이더리움의 비탈릭도 지금 베타 버전에 신청을 해놨고, 과연 너희들이 어떤 것을 내놓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건 쪽에서도 보이스 베타 버전 런칭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도 재밌는 데이터네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최근에 70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700%가 늘었네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1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근 3년간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거래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뉴스대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현재 비트코인의 그 발행량 자체는 2100만 개죠. 그 중에 한 1800만 개 정도가 지금 이제 채굴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10%면은 180만 개 정도가 현재 거래소 쪽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개인 지갑이나 아니면 분실이나 이렇게 됐겠죠. 3년 동안 700%였으면 3년 전에는 도대체 몇 개가 있었다는 거죠. 180 나누기 7이면은 대략적으로 25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2017년 1월 달에는 25만 개 가지고 지금 거래소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한 공신력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자, 오스트리아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기업 규제 기간 등록이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정부가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 규제 기간에 운영 능력, 지급 준비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법 AML이 시행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만약 규제 기간에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기관은 적발 시에 20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급 준비금, 이 회사에 도대체 돈이 얼마 있는지 제발 그것 좀 오픈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보고서 좀 오픈하고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이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 투자할 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꿈보다 해명이 좋아요. 이 프로젝트 업체에서 뭐 하면은 그걸 해석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꿈을 펼쳐요. 그리고 나중에 실망하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픈하는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꿈을 더 많이 꾸죠. 아니, 해몽을 더 잘하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결국엔 지치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잘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 그 회사에 자금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는 거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 보고서들 자체가 자꾸 오픈이 되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 그것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리고 각 기업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도 1월 10일 뉴스들을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제 정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들 자체를 투자자의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